론스타 얘기 좀 해보죠. 김민석 총리가 어제 저녁에 론스타 승소에 대해서 직접 나와서 이제 브리핑을 했잖아요. 뭐 이번 정부의 뭐 중대 성과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이야기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반발이 있었습니다. 일단 국민의힘 참전했고요. 민주당이 숟가락 얹지 말라라고 반박을 했고, 특히 한동훈 전 대표가 굉장히 좀 목소리를 높여서 아니 이게 무슨 당신들의 업적이냐, 이거 내가 항소한 건데 뭐 이런 식으로 좀 이야기가 나온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석 총리가 그냥 처음부터 그냥 칭찬 그냥 그 대열에 그냥 껴주시지 그랬냐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첫 번째로 네. 그 이번 정부가 운이 좋다. 이게 이제 국제적인 행사라든지 뭐 송사가 있었을 때 전임 정부가 뭐 유치하고 뭐를 노력을 많이 했어요. 쉽게 네. 말해서 원래 거기서 한 거야. 네. 근데 이제 이 지방자치단체장은 연임을 하는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사실 이제 대통령은 우리나라에서 단임제잖아요. 그러면 정권이 좀 바뀌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은 이제 후임 정부에서 개최를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노력은 전임 정부에서 했는데 그 과실은 어쨌든 주체인 빛나는 그 테이핑을 끊는 가위질을 하는 사람은 이제 후임 정부가 되는 경우가 아주 많아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운이 좋고, 두 번째, 그런데 이제 김민석 총리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막 국민들에게 이제 브리핑을 하는데, 거기에다가 전임 정부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결단을 내려가지고 이 소송이 강행돼서 그렇죠, 이런 좋은 결과가 있어서 다행입니다. 이런 말을 넣는다는 거는 저도 원래 국회에 있을 때 하던 일이 연설문 기록이었거든요. 이제 연설문 작성이었기 때문에 이런 말은 쓰지 않아요. 아, 인정 못하는 겁니까 그냥? 인정은 하지. 인정은 하지만 인정은 해야죠. 팩트니까 어. 잘하는 거죠. 그리고 제가 과거에 이제 광역단체에 있을 때도 우리가 맥커리라고 이제 호주에 있는 그런 펀드하고 이제 소송한 적이 있거든요. 네. 거의 대부분이 말렸어요. 이기는 사례가 없다. 그렇다면서요. 네, 네. 그만큼 국제 소송은 어려워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그런 소송을 하도 이 나라 저 나라 다니면서 많이 했기 때문에 사실 그 로비력이라든지 법적인 어떤 능력, 대항 능력이 이제 훨씬 세죠. 그래서 이제 보통 안 하는 게 상책이라는 것이 이제 보통인데, 한동훈 잘했어요. 박수 쳐줄게. 네. 잘했어 한동훈. 씨발 오랜만이다. 네. 잘했어. 야, 칭찬 매기기 좋은데요. 아 진짜 잘한 건 잘한 거지. 그렇죠. 항소를 네. 했으니까 네. 이거 다들 이거 안 될 거야라고 얘기했는데. 그럼요. 네, 이런 결과가 근데 이제 나왔어요. 제가 이제 아쉬운 건 뭐냐면 아니 잘했다고 했으면 이제 뭐 된 거지. 그걸 가지고 과거에 내가 봐 이렇게 나 이길 줄 알고 내가 하자고 했는데 너 하지 말라고 했지만 너 이건 좀 계속 좀 잘난 체를 하고 있다. 나 정도 수준이면 괜찮아. 네. 내가 김성렬한테 내 저번에 맞췄잖아 엄마 왜 너 아니라고 했어, 이런 건 괜찮아. 근데 한동훈 정도 됐으면 좀 그러잖아요 좀. 아니 그러니까 네. 김민석 국무총리도 그냥 국무총리니까 그러니까 뭐 대세적인 의미로 아이고 잘하셨네요라고 근데 그걸 이제 뒤늦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예 언급도 안 하다가 그렇게 같이 한번 이야기해봤으면 좀 좋을 뻔했는데 그렇게 메시지가 나오긴 쉽진 않다라는 거죠. 아니 사실 네. 그 뭐 보수 정부라고 해요. 어느 정부라도 그런다니까요. 그냥 그거는 아, 그건 어쩔 수 없는 그지. 일이다. 네. 그럼 예를 들어서 제가 초반에 너무 많은 걸 까버리면 안 되는데 까주세요. 네. 오픈해주세요. 그 이제 과거에 2015년도인가 하여튼 잘하실 거 아니에요. 전문 투자자시니까. 이 삼성물산하고 제일모직하고 합병했잖아요. 네네네. 그때 이제 대주주가 국민연금이잖아요. 그리고 2대 주주가 미국 사모펀드 이제 엘리엇이에요. 근데 이제 삼성물산의 지분이 이재용 회장은 없어요. 제일모직에만 있어요. 근데 합병을 하는데 이재용에게 쉽게 말해서 유리하게 한 거야. 그러니까 이것을 엘리엇은 반대했어요. 이거 내가 손해 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주주인데, 그래가지고 그것을 반대를 했는데 일대 주주인 국민연금이 오케이 하니까 강행된 거예요. 근데 그걸 나중에 알고 보니까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때 이재용 회장이 박근혜 측에다가 로비해가지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제 그 압력 넣어가지고 국민연금이 찬성해서 그 합병이 이루어진 거예요. 네. 그래서 나중에 국정농단으로 해서 유죄까지 받았어요. 보건복지부 장관이.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엘리엇이 소송을 한 거예요. 손해배상을 국제 소송으로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전문가들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한테, 그때 법무부 장관도 한동훈이에요. 그래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한테 이거 그냥 그 취소 소송 하지 말고 우리 그냥 이거 이재용하고 박근혜한테 구상권을 청구하자 했는데 네. 한동훈 장관이 강행을 해요. 음. 근데 1심에서는 졌어요. 네.
그러면 1심에서 진 직후라고 생각합시다. 지금이. 그러면 그때 한동훈 장관이 아유 국민 여러분 제가 판단 잘못해가지고 이자라든지 원금이라든지 소송 비용이라든지 1,300억 우리가 물게 됐는데 죄송합니다 했습니까? 안 했잖아요. 안 하고 이게 잘된 것만 좀 부각시킨 근데 것이다. 2심에서는 또 이겼어. 네. 근데 3심 남았어요 이제.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그 돈 자기가 먹으려고 한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자기 나름대로 판단해가지고 법률가니까 그때 엘리엇도 1심도 이길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판단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다고 해서 그럼 공직자들을 그때마다 다 처벌하고 손해배상 할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넓게 보면은 대한민국 공직자들이 다 잘한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이번에 한동훈이 판단 잘했다. 그러니까 민주당도 그래서 거의 대부분이 국민의힘 빼놓고 지금 민주당까지도 한동훈 잘했다라고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뭐 이재용 무죄는 사과하지 않고 있다 한동훈. 아니 그러니까 그것도 굳이 예를 든다면, 네, 라는 얘기잖아요. 굳이 예를 든다면. 네네. 그래서 그조차도 어쨌든 2심도 승리했으니까 한동훈 잘했다 그것도. 근데 제 말은 이제 그것을 한동훈식이나 되는 사람이 막 내 머리 안 깎아준다고 네. 내가 막 깎고 이런 게.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나 좀 칭찬해줘. 네, 칭찬한다. 잘했다. 야 국민의힘 너희도 칭찬해라. 너희 국민의힘이 지금 안 하고 있어요 사실. 한동훈 전 보세요. 대표가 네네네. 그렇게까지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죠. 그때 민주당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이거 패소하거나 그러면 이자 당신이 낼 거냐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공격을 해왔습니다. 그쵸.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동훈 전 대표가 민주당이 과거에 했었던 그런 과오들을 밝혀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김민석 총리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그 브리핑을 한 다음에 이거 그 여론을 보니까 아닌 것 같은 거예요. 무임승차 해보려고 했는데 이 후리라이더에 실패한 겁니다. 이러니까 급하게 한동훈 대표도 잘했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건데 그 전에 사과를 먼저 하셔야죠. 과거에 그 정부가 추진하는 그런 정책들 그런 방향들에 대해서 얼마나 잡고 흔들었습니까? 왜? 정쟁 하나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반대만을 위한 반대를 외치고 어떻게 해서든지 정부의 흠집을 잡아가지고 공세의 수단으로 삼으려고 했었던 그 저열한 정치 방식부터 사과를 해야지 이제 와가지고 뭐 정부의 쾌거라고요? 정청래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 성과라고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 성과가 뭐가 있습니까? 정청래 대표한테 물어보면 대답 못할 거예요. 김민석 총리, 정성호 법무부 장관 다 이재명 정부에서 한 게 뭐가 있느냐 물어보면 대답 못합니다. 왜? 이 구술심리라고 하는 최종 변론이 지난 1월 21일에서 23일에 영국에서 끝났습니다. 이미. 이번에 정홍식 법무부 그 국제법무단 과장도 얘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올 1월에 그 구술심리에서 취소위원들이 많은 질문을 했고 거기서 긍정적인 느낌을 받았다. 그 브리핑 현장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를 왜 했겠습니까? 김민석 총리, 정성호 법무부 장관, 이재명 정부 차원의 공이 아닌 것을 당신들도 알지 않느냐? 저는 이거를 그 법무부 그 과장이 얘기를 한 거라고 봅니다. 그 국장이 직접 얘기를 한 거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반대만을 위한 반대를 외치고 어떻게 해서든지 깎아내리려고 했었던 그 현 여건의 반성을 먼저 하셔야지 이런 식으로 지금 와가지고 한동훈 너네 잘했어 이렇게 하면 이거 뭐 묻어가자는 것도 아니고. 아 그러니까 이게 우리 모두가 다 잘해서 잘된 게 아니다. 그 이전에 반대하지 않았느냐 그거부터 사과하고 그렇죠. 한동훈 예. 전 장관의 뭐 어느 정도의 성과도 인정해 줘야 된다라고 일선 생각하시는군요. 공무원들 분들께서 굉장히 헌신하시고 노고가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그 당시에도 공무원 분들께서 법무부에서 하고 있는 여러 일들에 대해서 반대를 했던 거 아닙니까? 그때 법무부가 정말 이 국민 혈세 낭비를 막으려고 노력했었던 것에 있어서 찬물을 끼얹고 재를 뿌렸던 거예요. 그래 놓고서 이제 와가지고 공무원들이 지난 20년간 같이 노력한 같이 합심한 결과다. 이래 버리면 그걸 듣는 공무원분들의 감정이 어떻겠습니까? 아니 그 전에 우리가 하는 일들에 대해서 폄하하더니 이제 와서 우리를 칭찬해? 이거 정부의 공으로 돌리려고 하는 그 빌드업 아니야? 이렇게밖에 못 느낄 거예요. 갑자기 그냥 뭐 마음이 심정이 바뀌어서 잘 됐으니까 이제 거기다 숟가락 얹는 건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이신 것 같네요. 숟가락 얹는 걸 넘어서서 이거 밥상을 통째로 뺏어가는 거죠. 밥상을 가져가는 거예요, 밥상을? 밥상을 뺏어가는 거고 후리라이더입니다. 이거 대학교에서도 이런 식으로 과제하잖아요. 그러면 바로 그 동료들이 피어 리뷰에서 F 줍니다. 낙제점이에요 민주당은. 알겠습니다. 예. 이게 일단 사실관계부터 좀 정리하면은 또 이거 보시고 누가 또 고발할 수 있어가지고 사실관계 정리해야 되니까 그 한동훈 전 장관이 저희 제일모직하고 삼성물산이죠 그거 할 때는 장관은 아니었어요. 그 당시 검사였어요. 그래가지고 그 수사를 주도했던 건 맞고요. 그게 무죄가 난 것도 맞아요. 예, 근데 뭐 그거야 검사야 당연히 죄가 있어 보이면 그걸 수사를 해야 되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논할 바는 없다고 보고요. 그리고 지금 이 사안이 이게 뭐냐면은 사실 되게 어려운 그런 재판이었어요. 앞에서 말씀하셨듯이 국제재판에서 승소 확률이 매우 낮아요. 매우 낮은 상황에서 어쨌든 민주당이 그 당시 반대를 한 거는
저는 민주당이 사과할 일이라고까지는 안 보이는 게 뭐냐면 이거 자체가 굉장히 승소가 어려운 맞아요. 희박한 재판이었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야 이거 어차피 못 이길 건데 왜 돈만 날리는 거 아니냐라고 했던 거고 그거를 한동훈 장관이 뚫어내고 어쨌든 취소 소송을 승소로 이끌어낸 걸 그러니까 민주당이 사과할 것까지는 아니지만 한동훈 장관한테 칭찬은 해줘야 된다. 이거는 맞는 사실이에요. 이거 두 개를 적절하게 하셨으면 좋겠는데 앞서도 말씀하셨듯이 민주당이 이걸 자기 입으로 야 이거를 한동훈이 잘했어라고 얘기하기는 좀 민망하고요. 근데 또 사실은 정치인들은 왜 그걸 못해요? 그걸 인정해주면 되잖아요. 그거 뭐 어려운 것도 아니고. 아니, 한동훈 전 장관이 항소해서 그래서 오늘 하셨어요. 오늘. 네, 오늘 그래서 오늘 아니, 이제 뒤늦게 하면은 무슨 의미가 있냐고. 이제 뒤늦게 했는데 네. 그 좀 미리 했으면 좋긴 하겠죠. 그렇죠. 한마디 해줬으면 좋았을 건데. 정성호 장관도 오늘 뭐 어느 정도 좋은 의미로 이야기를 하셨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게 왜냐면 아니 짜장면 만든 사람 따로 있는데 배달해 온 사람이 내가 만들었어 그럼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민망한 부분이 있고요. 근데 또 민망한 건 사실은 한동훈 장관이 저는 자기가 이렇게 스스로 내가 잘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네. 조금 민망해 보이긴 해요. 이게 사실은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얼마든지 이 내용 알고 있거든요. 네. 이 내용 그 당시 유명했던 내용이고 국정감사랑 저기 뭐야 대정부 질의에서 이게 직접 나왔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자료를 본 국민들과 여러 사람들이 알고 있으니 지금 조갑재 같은 분들이 한동훈 장관 엄청 칭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의 입을 빌려서 하면 되는데 본인이 직접 나서는 것도 조금 민망하다 이렇게 보여요. 지금 그 모습이 어떻게 보면 한동훈 장관의 지금의 입지를 설명해주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도 요즘 다 참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치권이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요새는 진짜 자기 PR 시대인 것 같고 옛날에는 이런 거 남이 해주길 좀 바랬는데 자기 PR들을 많이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옛날 올림픽 생각해 보면 그 전두환 정권 때 서울 올림픽을 이제 유치를 한 거잖아요. 근데 거기 앉아 있는 대통령은 사실 노태우 대통령이었단 말이죠. 88년도. 그렇다고 우리가 뭐 그거의 성과를 뭐 이제 그거까지 여기까지 들어오려고 그래 그렇게 하지는 않잖아요. 그래 다 같이 잘했어라고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그러니까 드는데. 제가 보니까 우리 민주당 출신 대통령들이 굉장히 운이 좋습니다. 진짜 하늘에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래요? 평창 올림픽도 평창도 이명박 정부 때 유치하고 맞아요, 2011년에 유치하고 박근혜 정부가 준비 다 완성하고. 근데 원래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개회 선언하고 그 후임 대통령이 폐해 선언을 하는 거였어요 일정상. 그러네요. 그런데 탄핵이 되는 바람에 아니 이번에도 마찬가지죠. 그럼 이번 롤스타도 그렇죠. 사실 윤석열 정권에서 됐었어야 되는 일 아닙니까? 굉장히 운이 좋은 겁니다. 진짜 우리 민주당 출신 대통령들은. 그러니까 운이라고 표현해야 돼. 아니 그렇게라도 운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뭐 뭐 운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네. 근데 이제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뭐 다른 건 몰라도 평창 올림픽에 대해서는 그때 당시 청와대 직원들이 평창 가가지고 총리가 직접 텐트까지 다 쳐보면서 나름대로 다 디테일하게 했어요. 그 공이 사실 잼버리하고 많이 비교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을 나는 이제 운으로만 다 얘기할 수는 없고 우리 김성열 최가 좋은 그 비유를 들으셨어요. 짜장면 잘 맞는 돈보다 배달이 잘했다고 생색낸다고. 근데 이제 제가 오늘 아침 방송에서 그랬어요. 사람들이 당연히 먹으면 짜장면 잘 만든 주방장이 요리 잘하네 그렇게 생각하지 배달 한 사람이 아무리 생색을 내도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그런데 또 따지고 보면 배달부가 제때 배달 안 해주고 다른 데로 잘못 가버리고 가다가 자빠져버리고 그러면은 그거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공은 짜장면 만든 주방장이 가져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제일 좋은 방법은 배달 안 시키고 그냥 가서 먹는 게 제일 낫잖아요. 아니 근데 이게 비유가 잘못되신 게 이번엔 배달부가 배달하러 가서 내가 주방장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김민석 총리가 이재명 정부의 쾌거라고 한 거 아닙니까 처음에. 근데 그리고 사람들은 주방장이 배달 온다고 생각 안 해요. 아니 근데 그렇게 지금 국민들을 속인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지금 국민들이 이거는 한동훈 전 대표의 공이 있고 이재명 정부에서 한 게 아무것도 없다. 좀 여론에 부딪히긴 했을 것 같아요. 드러나니까 이제서야 사실 내가 주방장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항변하면은 이 양심 없는 거 아닙니까? 이거 도둑놈 심보예요. 도둑놈처럼 고약하게 하다가 실패한 거죠. 아니 뭐 사실 언제 발표했죠? 어떤 발표요? 이거 김민석 총리가 브리핑 월요일 날 했죠. 월요일 날 했어요? 그러면 지금 사실 어제부터 저희 민주당 사람들은 한동훈 잘했다 그만 좀 해라 이제 이랬거든요. 이게 얼마나 된 거고 딱 캐거라는 그 한 말 잡고 꼬투리 잡는 거를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했어? 오랜만에 좋은 얘기 나왔으면 칭찬해주면 될 것을.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당장 국민의힘에서 한동훈을 인정을 안 해요. 막 김민수 최고 얘기 들으셨어요?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얘기해 보세요. 왜 국민의힘에서는 왜 안 도와줘요? 아니 민주당에서도 이제는 머리 깎아주겠다고 하는데 국민의힘만 머리를 안 깎아줘. 그렇게 따지고 하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거지. 뭐 다 그렇게 얘기해요. 왜 그 얘기는 안 해요? 우리 보니까 이제 또 국민의힘의 내부 공작에 또 들어가신 것 같은데 김민수 최고위원이 하실 수 있는 말이라고 좀 김민수 보고 최고위원만 했어요. 어찌됐든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민주당의 숟가락 얹기, 밥상 빼앗기 이거를 먼저 비판해야 될 상황인 거예요. 민주당의 그런 과거의 잘못된 행동들에 대해서 반성을 촉구하는 차원이 먼저 선행되어야지 그 다음에 내부에서 잘잘못을 따지는 거지. 민주당이 잘못했다는 사과 한마디 없이 이렇게 그냥 유야무야 넘어간다. 네. 이러면 저는 안 된다고 봐요. 그 얘기 전체적으로 좀 이야기를 해보면은 이게 정치권이 참 유치해요. 어떻게 보면 이게 네가 잘했고 네가 잘한 게 아니라 내가 잘한 거야. 아니 근데 네가 밥상을 엎었잖아. 아니 그때 왜 네 항소하지 말래매. 이런 거 하나하나 따지고 들으면 앞으로 나가겠습니까? 이게 정치 토론 자체가 잘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번 논란은 오늘에서 아마 종집을 찍을 거 같고. 그럼 이거 오래 갈 것도 아니에요. 오래 갈 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좀 제발 좀 정치권에서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인정할 건 인정 좀 하고 잘한 건 잘했다 서로 얘기도 좀 하고 좀 이렇게 정말 정치가 있어야 되는데 서로 정치는 없고 자꾸 비난만 하니까 그런 모습이 약간 좀 유치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이 있어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항상 미안한 마음을 들게 해야 된다고. 미안한 마음을 들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사실 민주당이 캐거다 했는데 사실 한동훈이가 딱 그런 얘기 해요. 그러면은 한동훈 앞에서 미안한 마음이 들지. 안 그래요, 사실. 그쵸. 그게 멋진 거거든, 더. 우리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을 그래도 때. 보수야, 그게. 아니 어제 황현이가 나 밥 사줬는데 황현이 계속 야 내가 밥 샀다. 야 1인분에 얼마더라. 우리 다 계산을 봤거든. 어우 비싸네. 예. 그래갖고 너무 마음속으로 고맙게 생각하는데 황현이가 그 말을 안 해. 그러니까 더 고맙고 빛나는 거야. 근데 자기가 생색을 내면 어떻게 돼? 맞아요. 떨어지지 값어치가. 그러면 그걸 지켜보고 있는 김성렬이 뭐라고 말? 아이고 저것들 말이야. 근데 이렇게 얘기하고 싶긴 해요. 어제 진짜 밥을 샀습니다 제가. 하고 싶어. 그 사람의 본능이야. 그거 어쩔 수가 없잖아요. 많이 나왔더라고. 제가 좀 하고 먹었습니다. 싶어. 하고 싶어요. 이 사람의 본능이니까 어쩔 수가 없지 않습니까, 대표님? 고기 좀 씹었습니다. 그렇죠. 맞아요. 오리를 두 분이 드신 건가 봐요, 그럼. 돼지를 먹었어요. 돼지를 먹었습니다. 돼지가 무슨 소고기가 그렇게 나와? 뭐 이런 얘기 하고 싶더라고. 사람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옆에서 또 다 말해주잖아. 잘 먹었다고. 그러니까. 황현이 최고. 아니 선거운동도 남이 해주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그렇죠. 하는 거기 때문에 자기 PR하고 내가 잘한 점을 국민들께 설명드리는 거는 저는 우리 도의상 허락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이 부분이에요. 한동훈 대표 똑똑한 거를 전 국민이 누가 몰라요. 네, 똑똑해요. 그럼 이제 똑똑한 거 이외에 칭찬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아니요, 저는 항상 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이제 똑똑한 거 이외에 이제 김의겸 의원 같은 사람하고 싸우고 그런 모습보다는 좀 더 큰 모습, 포용하는 모습을 보여야지 리더로서 올라갈 그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진다. 그런 네. 말씀드리고 지금 싶습니다. 오늘 알겠습니다. 아침에 네네. 모 방송국 갔는데 한동훈 대표를 만났어요. 오, 저 만났어요. 테레 네. TV 조선가 네. 바로 이 정도 거리에 있었어. 도망갔어 어떻게 했어? 아, 뭐 안 도망갈 데도 없어. 근데 이제 네. 불편하잖아. 네, 평소에 불편하죠. 많이 씹어댔으니까. 네. 근데 그냥 뻔뻔하게 앉아 있었어. 그래서 뭐 두리번 하는데 날 등지고 앉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마음 편하다. 근데 방송 끝날 때 이제 내 앞이어가지고 방송 끝나고 나올 때 이제 마주쳤어요. 아니 근데 그렇게 만나면 인사도 안 해요 서로? 했죠. 어. 그래서 제가 정중하게 아니 어쨌든 간에 내가 좋아하든 안 좋아하든 어떤 공당의 대표였잖아요. 그렇죠. 그럼 네. 우리가 존중해야죠. 그 자체만으로. 그래서 제가 깍듯이 인사했어요. 같은 일을 하고 계시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본인도 이제 악수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러니까 제가 뭘 느꼈냐면 이렇게 만나서 형식적이지만 인사를 하고 서로 악수를 하면 마음이 달라져. 맞아. 네, 그래서 김민석 한동훈 만나라. 악수해라. 토론해라 이거 아닙니까? 토론은 안 돼. 아니 왜 종묘 토론 한번 해라. 아, 안 돼. 만나서 안 돼. 하고. 그러니까 한동훈 아닙니까? 띄워주기야. 안 돼. 종면은 오세훈이랑 해야죠. 네. 그렇죠. 아 그러네요. 아 네, 이제 종면은 뭐, 오세훈이랑 하는데. 그 토론 항소죠 항소. 네, 항소에 대한 토론. 요 얘기를 좀 하고 넘어가야 돼요. 자, 한동훈 전 대표 얘기를 좀. 아 근데 이 해야 원의 유튜버 그 토론 광인 이야기를 우리가 이 시간도 다 돼가는데 굳이 또 할 가치가 있을까요? 예, 한간에는 뭐 이거는 다른 사실 분의 그거야 표현인데. 되는데 윤리위원장 여상원 위원장으로 바뀐 거. 뭐 그런 이야기는 의미가 있겠지만 이게 거의 이제 가발쓴 토론 광인이잖아요. 근데 여기도 토론해달라 저기도 토론해달라. 근데 뭐 이게 뭐 지금 의미가 있나요? 한동훈 전 대표가 정성호, 조국, 추미애에 이어서
박범계 법무장관 전 장관에게까지 토론 제안을 하고 나섰습니다. 이렇게 지난번에 쿠팡 배송 관련해 가지고는 장혜영 위원장과는 두 사람 토론이 성사가 돼서 한 걸로 알아요. 근데 이렇게 토론을 연이어서 제안을 하고 있는 이 상황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들은 오세훈 시장한테 막 토론하자 그러고 오 시장은 오히려 김청년한테 막 토론하자 그러고 이게 누군가하고 대화할 수 있는 그 국민께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모습 자체가 정치적 체급을 키우는 거잖아요. 저는 그냥 존재감 과시라고 보는데 그냥 그 작업들인 거예요, 전부. 어렸을 때 보던 코미디 프로 중에 봉숭아 학당이라고 있었거든요. 예. 그때 맹구가 나오던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뭐 이거 맞춰볼 사람 선생님이 막 얘기를 하면 선생님 계속 결국엔 걔가 합니다. 그 맹구가 해요. 아 한동훈이 맹구다? 저는 그런 장면 같아. 지금 자기의 어떤 자기 있어요라고 계속 대중들에게 공통점이 있네. 공통점이 맹구라. 존재감을 어떤 건가요? 발휘하기 위해서. 맹구도 가발 쓰고 나오니까 어쨌든 공통점이 있네. 이거 근데 이해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실까? 지금 요새 분들은 봉숭아 학당이 뭔지 맹구가 뭔지를 또 모를 수도 있어. 개콘 세대니까. 3, 40대 분들이 많아가지고 이해할 거예요. 3, 그러네요. 40대까지 이해. 근데 형님 성대모사 되게 잘하신다. 그러지. 근데 방금 여기도 좋던데. 동준하게 뭐 동준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냥 거의 가토광이야 가토광. 그래서 이게 가토광이 뭐예요? 가발 쓴 토론광이. 그래서 다른 분 표현을 빌자면은 토론 중독이다 뭐 이런 얘기. 근데 지가 토론 되게 잘하는 줄 알아. 그러면 장혜영한테 그 유리한 주제를 가지고도 장혜영한테도 빌빌거리더니. 그러니까 토론이라는 건 사실요. 그 말 실력 이전에 스탠스로 거의 승패의 한 90%가 결정나요. 저는 새벽 배송은 누가 나가도 질 수 없는 스탠스라 보거든요. 근데 거기 가서도 제가 매들리만 하다가 왔는데 자기가 토론을 되게 잘하는 줄 아나 봐. 근데 이제 워낙 이 항소포기가 그래도 한동훈 대표한테 전문 분야고 유리한 거라서 이렇게 저렇게 다 이렇게 시비를 거는 거는 뭐 그럴 수 있죠. 어쨌든 본인은 원외 인사이고 체급을 계속 키워야 되는 게 있고 또 보궐선거 앞두고 보궐선거 나가려고 하면 이슈를 계속 끌고 가야 되는 게 있으니까. 근데 제가 좀 걱정을 하는 건 말이 너무 심해지고 있어요, 계속. 방송에서 막 이 새끼 저 새끼 그러더라고. 놈, 새끼. 그래서 아나운서가 좀 제지를 하는 상황이 있었어요. 모르겠어요. 본인이 뭐 정의가 많이 불타서인지 모르겠지만 계속 말이 지금 과격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럴 필요가 사실은 없거든요. 아무리 흥분을 해도 말은 좀 정제돼가지고 해도 충분히 이 항소포기 이슈는 대다수의 국민들이 부당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알아듣는데 놈, 새끼부터 시작해서 이 말 저 말을 공중파, 뭐 레거시 할 것 없이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이건 조금 과하지는 감정을 측면이 좀 있다. 담아서 표현했다 정도로 볼 수 있는 건가요? 지금 많이 격양되어 있으니까. 아니 사실 언론이 많이 봐주는 거죠. 다른 공당의 정치인이 공중파 나가서 이 새끼 저 새끼 하면은 막말 논란이고 막 기사 엄청 올라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기존 레거시 미디어들이 여러 이유가 있지만 한동훈을 되게 예뻐하고 되게 편파적으로 특혜를 주고 있는 거죠. 저런 발언하면은 우리는 방송 출연 정지당해요. 왜 특히 예뻐하는 이유가 있나요, 그분을? 자기 화를 품격 있게 지금 그 표출을 못 하고 왜 이렇게 날것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지. 그러니까 열이 차면 더우면 좀 벗든가. 왜 방송에서 욕을 해? 유튜브도 아니고 공중파에서. 그러면 이분은 뭐 뉴스공장에서도 자신 있다, 나 거기 나가서도 토론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막. 부를 리가 없잖아요. 나랑 토론하면 하자 그래. 자신 있으면 멸콩 TV 하면 나오라 그래. 출연료 많이 줄 테니까. 동훈아 멸콩 TV에서 한번 하자. 출연료 많이 줄게. 이걸 과연 응할 것인가? 수를 누가 망쳤는가에 대해서 한번 토론해 보자. 내가 볼 때 이게 훨씬 더 값진 토론이 될 거다 한동훈한테는. 한동훈 전 대표도 나름의 정치적 소명감으로 지난 탄핵을 그래도 국힘에서 좀 주도한 게 되니까 국힘 차원에서는 여기는 또 그렇게 해야 되면 안 되는 이유가 있었을 거고 한번 이야기가 그러니까 그걸 마무리 못하면 이 지리한 친한 반한 논쟁이 끝이 안 나는 거예요. 거기서 한번 종지부를 찍어야 돼요. 네. 그 비상계엄의 원인이 한동훈이냐 아니냐, 탄핵 창성 잘한 거냐 못한 거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쨌든 국민의힘의 내부 정리가 필요한데, 네. 근데 뭐 윤리위원장도 교체 이제 되고, 예. 뭐 12월 중으로는 당원 게시판 문제가 오픈된다고 하니까, 예. 뭐 그런 1차 정리가 또 좀 있겠죠. 아니 그 주장은 어떻게 생각해요? 뭐 기존에 있는 위원장을 좀 뭐 사퇴시켰다 이렇게 친한게. 근데 당 대표가 직접 연락한 바는 없다고 여상원 위원장이 스스로 밝혔고요. 일단 제가 난리쳤죠.
그리고 우리 당원들이 엄청 문자나 뭐 글을 많이 올렸을 겁니다. 그런 여론이 영향을 받은 것일 텐데 그 말을 친한계가 할 자격이 없는 게 한동훈은 대표되자마자 임명된 지 2달도 안 된 이용구 윤리위원장에게 연락도 안 하고 신희진 위원장을 새로 임명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보통은 이 사람 사퇴하고 선례를 깔아놨네. 예를 들면 이동학을 사퇴시키고 장해찬 임명을 발표하잖아요. 한동훈이 얼마나 무도한 인간이냐면 이동학을 그대로 남겨두고 중복해서 그냥 이용구 위원장한테 아직 사퇴 의사를 전달하지도 않고 우리 신희진 임명합니다라고 발표를 먼저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용구 위원장이 기분 나쁘다고 하는 게 기사가 다 남아 있어요. 그 짓을 했는데 여상원 위원장 사퇴 가지고 뭘 할 명분이 되나요, 그게? 그렇군요. 뭐라고 안 하겠네. 뭐라 못 하겠네. 지금 또 찌질거리고 있어 그 친한계들이 나와가지고. 예. 뭐. 신희진 위원장 그런 사람이었구나. 예. 그러니까 그건 신희진 위원장의 문제는 아니죠. 그분은 그렇죠. 전 되게 그 존경받는 그 아동 심리 치료의 대가잖아요. 저도 되게 존경하는 분이고 일부는. 근데 그 임명 방식에서 적어도 사퇴 입장을 확인하고 나서 임명 발표를 해야 되는데 이용구 위원장은 모르고 있다가 누가 임명됐다 뉴스 보고 안 거예요. 그거에 비하면 여상원 위원장이 임기를 최대한 한 달 남겨두고 다 존중해주고 사퇴 먼저 하고 나서 지금 우리는 윤리위원장 아직 발표도 안 했으니까 인선을 하는 거는 훨씬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수순이죠 지금. 예. 근데 아무튼 그래요. 그것 때문에 친한계가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졌어요. 윤리위원장이 조기에 교체되면 예. 당무감사나 당원 게시판 결과 등도 연말 안에 나온다는 뜻이니까. 예. 네. 그래서 더 이렇게 발등에 불 떨어진 것이 SNS로 표출이 막 되고 있는 뭐 상황. 라디오 나오고 SNS 그래서 상소폭이 이후로 한 100개 넘게 좀 올렸다. 급하긴 하겠네. 하루에 막 20개씩 페북 올리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이게 토론해가지고 또 막 붙어보고 싶고 이런 거요. 그러면 근데 정상인이 하루에 20개 SNS 올릴 수 있어요, 진짜. 하루 종일 페이스북만 잡고 있는 거 아니면? 지금 딱히 하는 일은 별로 없으시니까 아무리 그것만 백수 유튜버라도 이게 SNS 전문가가 된 거 같아. 이게 조국 장관 SNS 네. 많이 한다고 그게 사실은 되게 리스크라고 많이 했는데 그러니까 내 비슷한 말이 수준인 맞잖아. 거지. 가발 쓴 조국이라는 내 말이 맞잖아. 감옥조. 기승전 가발인데 감옥조. 그 비유가 다 달라. 여기저기 다 껴맞춰도 다 맞네 이상하게. 근데 네. 사람들이 다 이제 다 감옥조라 불러요. 예. 가발 쓴 못생긴 조국이다. 네. 그래도 뭐 토론은 뭐 하면 좋으니까 나중에 뭐 어디서든지 토론을 저는 뭐 멸콩 TV도 좋고요. 여기서도 친한계 토론을 채널에 한번 언더 73에 제가 나갈 수도 있습니다. 한동훈 데리고 오면. 아. 네. 보수 누가 망쳤나 한번 토론해 보자. 닭간다에서 한번 해보시죠. 닭간다도 좋습니다. 섭외만 그래요, 되면. 좋아요. 예. 근데 한동훈이 저만 보면 무서워서 피해 다니고 있기 때문에 1년 반째. 피하는 게 맞습니까? 네, 저 페북도 차단당했고. 차단당했어요? 뭐 저는 애지간히 일찍 차단당했죠. 크리스마스 때 특사 해달라 그래. 뭐 근데 걔 페북 내가 봐서 뭐 할 거야. 특사라는 건 차단해줘요? 차단해지. 크리스마스 때 이게 사면 그게 해주잖아. 특사 개념이 되나요? 사면 다 해주잖아. 예. 이 상대당의 역대 상대당의 토론 진짜 잘하는 사람 누구 근데 있어요? 저는 진짜 한동훈이랑 토론하면 질 자신이 없어요. 제가 그 셀 거예요. 방금 전 제가를 6번 말씀하셨고요. 네. 좋아요. 품격이 없어졌어. 이거 하나 궁금해가지고 그 토론 잘하는 정치인 하나씩만 꼽아봐. 누구? 뭐 지금 이준석 말해달라고 이 빌드업 까는 거 아니야 지금? 아니요 전혀 그런 생각 안 하고 그런 했지만 건데. 장최우가 진짜 토론 잘해요. 장해찬? 아니 저는 오히려 요즘에는 정치가 너무 각박해지고 정치의 사법과 사법의 정치와 막 이렇게 끌어들이게 되면서 실제로 약간 요즘에는 재밌는 토론 보기가 어려울 것 같고 과거에 오히려 영상 보다 보니까 이회창하고 노무현 그러니까 약간 진짜 품격을 가지고 토론하더라 이 두 분은. 예. 네, 약간 그게 좀 떠올랐어요 저는. 장식을 보시기에는. 저요? 아니 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토론 잘하는 거는 뭐 널리 알려진 일이고 누가 있을까요? 국민의힘 내에서 누가 있어요? 딱히 없어? 잘 없는 것 같은데 나만한 인재가 잘 없는데 그 신동욱 최고위원이 예. 저는 토론을 하는 걸 한번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인터뷰를 굉장히 잘하거든요. 예. 어려운 질문도 막힘없이. 근데 예. 이분이 이제 상대 패널이랑 붙는 형태는 거의 안 나가는데 이분이 토론 나가면 좀 되게 잘할 것 같다라는 기대감이 좀 있습니다. 저는 이주영. 이주영 의원이 원래 신선하네. 시사 프로그램 잘 안 나가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TV조선 그 강적들 그 여성 정치인 특집으로 한번 전현희 의원이랑 나갔었는데 차분하게 잘할 것 같으네. 그러니까 뭐 제가 평가하기보다 한번 보세요. 근데 저는 그거 받고 얼마 전에 국회에서도 지나가다 만나서 인사 한번 했고 옛날에 비례대표 되기 전부터 제가 페북 팔로우로 계속 보고 있었거든요. 네. 이분 되게 훌륭한 분이다. 내가 칭찬을 공적으로 되게 많이 했어요. 이주영 의원은. 근데 강적들은 분위기가 좀 소프트하잖아요. 소프트하죠. 그 진행도 약간 말랑말랑하고. 맞아요. 근데 이주영 의원이 너무 훌륭한 분이지만
예를 들면 100분 토론에서 서영교 만난다. 아. 서영교가 막 와 해버리면 그 점잖은 이주영 의원이 멘붕에 빠질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거는 그분이 유능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그 멘탈 트레이닝이 좀 필요하다. 이 어떤 야생의 이 TV 토론 세계에서는 막 그 왈왈거리는 분위기 속에 좀 품격 있게 오디오 다 이야기하면 물리거든 더 튀지 막. 않을까? 품격을 있으려고 해도 말을 못하게 한다니까 말을. 개싸움이 필요한 거죠. 네, 멘탈 트레이닝이 필요하다. 개싸움 트레이닝을 좀 해야 되는 걸로. 서영교 의원님을 두려워하는구만. 예. 국힘 김민수 최고위원이죠. 한동훈이 뭔 자격으로 토론하냐. 하라면 우리 지도부가 한다. 이렇게 속보가 좀 들어가는데 국힘 왜 그러는 거예요? 한동훈 전 대표 어떻게 보세요? 정광재 전 대변인. 자신 있는 분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글쎄 뭐 민주당에서 이거 응할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어떤 법조인이 그 얘기를 하던데 이 논쟁에서 지금 민주당 편에 대장동 일당 편에 선 사람은 이길 수가 없다. 뭐 법무장관이든 뭐 챗 GPT 100대를 돌려도 이 논란에서는 확실히 승기를 잡고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네네. 민주당이 여러 뒷얘기를 하지만 선뜻 그 나와서 그럼 토론하자라고 하는 사람이 없는 게 그런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김민수 최고도 자신 있기 때문에 한번 나가겠다는 얘기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겠죠. 제가 봤을 때는 네. 국힘이 빠지시고 저희 개혁신당한테 넘겨주시면 저하고 천하람 의원이 나가서 일당백으로 싸워서 다 이겨드릴 아니 테니까. 그것도 방법인데 네. 한번 얘기하세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희 토론 제의 한번 근데 저희 하시죠. 토론 제의를 해도 잘 안 받아줘요. 저희가 사실 검찰개혁 토론회도 개최하면서 민주당 쪽에 계속 연락을 했거든요. 토론에 참가해달라고. 절대 안 와요. 무시당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니 이게 무시라기보다는 일단 네. 본인들이 할 말이 별로 없으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안 받아주죠. 네, 안 지금 받아주는 분위기는. 거죠, 지금. 해봤자 좋을 게 없잖아요. 네. 지금 분위기상. 박범계 전 장관은 나온다라는 지금 의견이죠. 한동훈 대표랑 이제 토론한다라고 했다가 어떻게 된 겁니까? 아니요. 어제 인터뷰에서 취소했죠. 어제 방송에서 했던 예, 얘기는 예, 예. 제가 곧 그 인터뷰 박범계 의원이 CBS 라디오 나온 거 그건 들었는데 일단 몇 가지 주문을 했죠. 본인이 페이스북에 쓴 내용이 있습니다. 700쪽 넘는 판결문을 분석하니까 6, 7개 정도 이 내용이 나왔다. 여기에 대한 입장을 한동훈 대표가 먼저 밝혀라. 그리고 태도 좀 바꿔라. 이 두 개가 되면 토론하겠다. 근데 일단 한동훈 전 대표의 태도는 안 바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성립이 안 되고 그다음에 7개 내용 제가 봤는데 거기에서도 사실은 뭐 1기 수사팀과 2기 수사팀 차이 그다음 뭐 민사 소송 문제 여러 가지 했는데 좀 뭐 그중에 답할 만한 것도 있고 굳이 답해도 안 해야 되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네네. 그냥 안 될 것 같아요. 결국 안 한다라는 결론을 정해놓고 답정너잖아요. 네, 답은 그렇죠. 정해놓고 이거 안 되면 안 한다라고 했는데 근데 한동훈 대표는 뭐 SNS에 글 쓴 거 보니까 어떤 상황이든 무슨 시간이든 토론하겠다라는 생각이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안 받아줄 것 같긴 해요. 박범계 이익이 의원이 없잖아요. 그 갈매기 조나단이라는 학교 폭력 서클에 가입했었던 거 혹시 아세요? 그리고 갈매기 모르겠어요. 조나단에 가입했던 거 모르세요? 아 거기가 이분이- 조나단이에요? 그 갈매기 고등학교 조나단. 학교 중퇴입니다. 때 처음 들었어요. 정학인가 뭐 네. 한번 당해서 아마 인사청문회 때 이게 화제가 됐었어요. 그래요? 그때 당시에 좀 자신이 방황했었고 친구들하고 이렇게 뭐 누가 친구가 몰매를 맞는데 그거 복수하려고 그런 걸 만들어 갖고 그래요? 했었다. 이거 무서운 분이에요. 무섭다기보다 그리고, 의리네요. 어쨌든 예. 그래서 뭐 이런 고등학교가 정도의 검정고시입니다. 그것이. 아, 이런 그러시구나. 정도의 기회가 있다면 토론해야죠. 나와서 뭐 자신 있다면 그 정도의 기회를 지금 잃어버리신 거 아닌가? 불량 학생한테 당하고 있는 사람이 없어서 지금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어쨌든 그런 방황은 뭐 젊을 때 다 한 번씩 있으니까 뭐 그런 것도 둘째 치고라도 토론 한번 붙어서 얘기 좀 제대로 그러니까요. 왜 전 장관분들이 다 피하시는지 모르겠네요. 한번 좀 이게 왜 얘기했으면 그러냐면요. 좋겠는데, 예. 일단 본인들이 답하기가 어려워요. 이게 나중에 그렇죠. 결국은 다 예.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해보세요. 민사소송에 대해서 민사소송으로 환수할 수 있다고 답변을 할 거 아니에요. 민주당 쪽에서는. 그렇죠. 근데 만약에 그게 몇 년 뒤에 저는 이제 피해자 대리를 많이 했기 때문에 안 될 걸 다 알아요. 그리고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부패 몰수법을 특별히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게 안 돼가지고. 그러니까 손해배상으로 청구해서 지게 됐을 때 그 책임을 누가 질 거예요. 이제 그 말들이 이제 계속 될 거 아니에요. 본인들도 다 알아요. 그러니까 아는데 거짓말을 하려니까 못 나오는 거죠. 아는데 거짓말을 해야 되니까. 이거는 뭐 어차피 정해진 이야기인데 이걸 방어를 해야 되니까 힘들 것이다라고 그렇죠. 그래서 생각하시는 본인들이 거군요. 거짓말을 계속 해야 되는데 그거 쉽지 그러니까 않은 거죠. 법조인의 양심을 본인의 정치적 이익으로
포장해서 거짓말을 할 거냐 안 할 거냐 이거의 문제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좋은 말씀하셨는데 어떤 뭐 부장판사 출신의 누구 변호사는 이거 이렇게 하면 환수한다라고 얘기했다는 거 그거 다 거짓말하고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거짓말이 아니라면 본인의 실명 까고 법조인의 양심을 걸고 얘기를 해야죠. 근데 민사소송으로 환수할 수 있다고 하는 거는 지금 대부분의 법조인들이 이거 불가능하다. 사실상. 형법으로도 안 되는데 그게 민사로 된다는 그러니까. 것도 좀 이해가 잘 안 되고. 이게 뭐 민사로 될 수도 있죠. 네, 근데 그걸 잘 몰라서 법에 제가 대해서.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을 만나면 제가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고속터미널에서 부산을 가야 되는데 뭐 딴짓하다가 고속버스를 놓쳤어요. 그럼 왜 너 때문에 놓쳤잖아라고 하니까 걸어가면 되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저도 비슷한 비유했는데 저도 경부고속도로 갑자기 국토종사를 아니 그러니까 아니 이렇게 가면 될 일이 있는데 네. 왜 걸어가자고 하는 거예요. 아니 기차 타도 되고 고속버스도 있고 하는데 왜 걸어가자고 그래. 그렇죠. 그런 저는 거군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경부고속도로 타면 되는데 네. 베이징 갔다가 런던 갔다가 네. 부산으로 가는 비행기 타는 거 비슷한 돌아서 비슷한 얘기 맥락이에요. 그러니까 민사로 물론 할 수는 있겠죠. 네. 근데 물론 형사로도 다 한다는 보장이 없고 민사로도 다 한다는 보장은 없어요. 근데 가능성도 훨씬 줄고 훨씬 복잡하고 훨씬 지난하잖아요. 굳이 왜 그렇게 하냐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민주당도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토론에 못 나오는 겁니다. 본인들도 알죠. 아니까 못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 조작 기소라는 부분도 제가 볼 때 검찰의 7,800억 추징금 구형은 과한 측면도 있습니다. 근데 검찰은 늘 그렇게 해요. 일단 다 때려 박는 겁니다. 그렇죠. 이해 충돌이 7,900억이고 예를 들어 특경법상 배임은 4,800억 좀 넘는데 과한 측면이 있어요. 근데 법원이 일단 얘기한 거는 1,128억 원입니다. 자 그럼 이것도 못 받잖아. 라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1심 법원은 1,128억 원을 최소 금액이 특정될 수 없기 때문에 특경법상 배임죄는 유죄로 판단하지 않았고 무죄로 했지만 대신 업무상 배임으로 했지만 그런데 1,128억 원 정도는 얘네가 이익 본 것 같다. 이게 1심 재판부의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7,800억은 과했다. 그게 조작이냐? 저는 그래서 과장 기소 정도는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과장이지만 원래 없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게 1심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이제 토론하면 이런 얘기들이 나오니까 계속 그렇게 주장할 수가 없죠. 알겠습니다. 굉장히 표현이 인상적인데요. 쉬운 길 놔두고 왜 자꾸 걸어가려고 그러냐 부산까지. 아주 너무 좋은 풍자적인 아주 적어놨어요. 이거 밤에 좀 짜십니까? 어떻게? 짜야죠. 먹고 살기 힘들어요. 그렇군요. 짜야 돼요. 네, 좋은 짜야 아이디어가 돼요. 있으면. 네. 알겠습니다. 자, 장동혁 대표가 이제 그 전국을 순회하면서 부산을 시작으로 11개 지역의 장애 집회를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예. 전국을 돌면서 이제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해서 그리고 장외에서 그 공세 수위를 높이겠다라는 의도를 보이는데 이른바 예산 전국의 장외 투쟁. 요거 또 어떻게 보시는지 굉장히 궁금하고 사실은 이제 그 장애 투쟁이랑 이 장애 집회 뭐 이런 것들을 하면서 이제 국민의힘의 목소리를 좀 내는 것 같아요. 예. 좀 약간 좀 뭐랄까 좀 아니나 다를까 그 12월 3일이 또 장동혁 대표가 취임한 지 또 100일 된 날이라면서요? 그게 또 공군영하게 또 그러네요. 또 12월 3일이군요. 네, 12월 3일 딱 100일 되는 날. 이게 100일 하필이면 잔치 또 이제 또 계엄하는 날이랑 또 떡 떨리시나? 돼가지고 좋습니다. 이게 그 장애투쟁 이거 국민의힘 뭐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국민의힘의 장애투쟁은 뭐 기본적으로 네. 이재명 정부의 어떤 실정, 민주당의 폭주 이것에 대해서 국민의 삶에 미칠 악영향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께 설명드리고 국민 여러분께 이해를 구하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뿐만이 아니라 민주당을 위시한 그 법력권이 200석 가까이 존재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이 개혁신당이나 우리 같은 소수 정당은 국회 내에서 이 민주당의 폭정을 저지할 수단이 없어요.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 여러분께 이 부당함 이 문제점을 호소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에 국회 내에서 여러 이런 집회를 해왔고 이제부터는 정기국회가 이제 국정감사가 끝났기 때문에 이제 전국을 돌면서 많은 이 같은 문제의식에 공감하는 국민들과 함께 하려는 그런 계획입니다. 좋습니다. 그 목소리를 계속 높여가지고 좀 장애 집회하는 거는 뭐 국민의힘으로서는 잘하고 있다고 보는데 이게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약간 뭐랄까 좀 그 계란으로 바위치기 네, 뭐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그게 이제 21대 국회, 네. 22대 국회 네. 둘 다 민주당이 21대에서 거의 180석을 갖고 있었죠. 네.
그리고 22대 국회에서도 지금 민주당이 압도적 다수 의석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국민적 평가이기 때문에 겸허히 받아들이지만 그 이후에 다수 의석을 점한 정당이 이런 식으로 해도 되는 것인가? 저희가 문제의식을 갖는 건 그겁니다.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그런 입법에 대해서 너무 독주를 한다는 것이에요. 사법부를 흔드는 것, 사법부, 대법관을 증언을 시키고 이런 검찰을 해체하고 이 문제는 단순히 민주당의 어떤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 국가의 이런 사법 행정 이 근간을 흔드는 거예요. 헌정사의 초유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갈 수 있는 문제예요. 왜냐하면 저희는 이미 21대 국회 문재인 정부에서 검수완박이라는 걸 했고 그 검수완박이 가져온 어떤 민생의 피해가 지금 현실로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중수청이나 공소청 이런 것들이 어떻게 제대로 조율되지 않은 상황에서 검찰을 해체할 경우에 이 피해는 국민들에게 들어간다. 민생에 직결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범죄자들이 마구 돌아다닐 수밖에 없다. 이런 문제점을 설명드릴 수밖에 없어요. 여론 이제 장애 집회 전국적으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장애 집회 하는 거를 국민의힘이 하면은 이제 민주당에서는 그냥 그래 열심히 해라. 약간 응원의 정도입니까? 예, 뭐 또 이제 게스트분들 많이 초대하시면 되죠. 전한길, 황교안, 전광훈 이런 분들 함께 힘 보태시면 더 큰 힘을 발휘할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황교안이다 뭐 얘기하셨으니까 함께 하시면 되죠. 네. 알겠습니다. 아니 민주당은 요거에 대해서 논평하실 게 많이 없으신가 봐요. 아니 뭐 당에서 알아서 하는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뭐 이러쿵저러쿵 합니까? 그 당에서 판단하셨는데 이런 게 안타까운 같이 게 함께 같이 힘 보태시면 되죠. 전한길, 황교안, 전광훈 든든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민주당이 그거예요. 이 본질적인 문제 있죠. 기승전 지금 이 본질적인 문제, 이런 민주당의 폭주, 어떤 사법부를 흔들고 대법관 증언하고 검찰 해체하고 이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국민을 설득하려는 노력이나 그걸 하지 않아요. 안 해도 뭐 본인들이 통과하면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다수 의석을 가진 이 정당이 이 오류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더 국민들을 설득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야 하는데 듣지 않잖아요. 그냥 아휴 또 국민의힘 또 저러네. 그러니까 이렇게 치부해 버리잖아요. 민생과 직결된 얘기를. 지금도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건설적으로 왜 민주당이 이런 것들을 하는지를 설명해 주시면 되는데 잘 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어떤 무시하고 우리의 길을 간다. 이렇게만 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데 문재인 정부 있잖아요.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하고 싶은 거 다 했어요. 근데 정권 5년 만에 내줬어요. 민주당도 지금 지지율에 취하고 다수 의석에 취해서 폭주를 일삼는다고 권력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아니 민주당이 뭐 이런 거에 논평을 안 하시니까 저는 이제 국힘이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뭐 낫죠. 뭔가 하는 게 좋죠. 얘기하신 바와 같이 지금 이런 사법부의 근간 시스템 근간을 바꾸는 법안들은 이게 단순히 뭐 요번 정권 한 번이 아니라 진짜 대한민국 앞날이 쭉 이어지는데 어떤 영향을 끼칠지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에서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측에서도 뭐 나름의 논리와 그 상황이 있습니다만은 좀 더 첨예하게 토론하고 첨예하게 국민 앞에 평가를 받아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게 너무 급격하게 진행되면 무조건 공수처만 해도 결국에는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똑같은 것이 반복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 좋기는 한데 국힘이 좀 야당 역할을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 소수 정당이라고는 하셨지만 그래도 어쨌든 이 당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사실 동원할 수 있는 수단이 정말 많아요. 근데 저는 이제 국민의힘을 보면서 항상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여기는 사실은 구성원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이분들은 정말 본인이 어떤 정치를 하겠다고 오신 건지 아니면은 본인의 어떤 삶에 있어가지고 내가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도 성공을 이뤘고 뭐 사회적으로도 성공을 이뤘으니까 뭔가 업적 깨기식으로 내가 국회 일도 해봤다 나란 일도 해봤다 라는 업적 하나 더 달려고 오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반대로 민주당이 야당일 때 얼마나 민주당은 첨예하게 그 정부를 비판하고 거기에 대한 걸 발목 잡기를 합니까? 그 발목 잡기가 저는 나쁠 때도 있지만 야당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반대로 이제 공수교대가 됐으니까 국힘에서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좀 그렇지만 정말 3석밖에 안 되는 저희 개혁신당만큼도 저는 국힘이 야당 역할을 못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 나름의 고충이 있으시겠지만 우리가 큰 권한에는 큰 책임이 따르니까 여당이 비판받는 것처럼 두 번째, 진짜 야당 중에서 가장 큰 국힘이라면 또 국힘의 책임이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이 독주한다, 폭주한다고만 할 게 아니라 그 폭주에 브레이크를 적절히 걸어야 될 책임, 그 국힘에게 가장 크게 있다는 거 좀 마음속에 좀 새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굉장히 지금 문성호 대변인의 비판, 지적, 좋다. 애정어린 이 비판에 굉장히 공감하고 반성할 부분이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최근에도 그래서 저희는 민주당이 과거 야당 시절에 했던 것들을 많이 좀 배우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론스타 반대하다가 어쨌든 통과되면 성과를 포장하는 거나 아크 부대 예전에요. UAE 아크 부대 있잖아요. 네. 그거 민주당에서 엄청 반대하고 예산도 안 주고 장난 아니었어요. 지금 이 법무부 장관 아니 국방부 장관 하시는 안규백 당시 의원님이 아크 부대 돈 못 준다. 파업 못 한다. 막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 UAE 가갖고 아크 부대 칭찬하고 있잖아요. 성과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여당일 때와 야당일 때, 야당일 때는 모든 것을 반대하고 모든 것을 딴지를 걸어도 여당일 때는 모든 것을 포장하고 이런 여러 가지 모습 저희가 좀 배우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국민의힘이 전국 순회 장애 집회를 하는 거에 대해서 많은 의원들이 또 참여를 하고 또 이걸 또 강력하게 또 규탄하면서 이렇게 이왕에 할 거면은 좀 강력하게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지. 또 이렇게 하다가 또 흐지부지 또 없어질까봐 생각이 드는 열심히 거예요. 하겠습니다. 근데 국힘 내부에서는 좀 그 장동혁 대표의 리더십에 좀 참여가 잘 되고 있나요? 제가 참 이 오해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그런 기사가 좀 났어요. 뭐 의원분들의 참석률이 저조하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두 가지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장동혁 대표랑 지도부가 대장동 현장 방문을 했어요. 대장동에 또 기반 시설이나 이렇게 부족하고 문제점이 있어서 그것을 알리기 위해서 대장동에 현장 방문을 했고 남욱 변호사의 청담동 빌딩 그 앞에 가서 현장 규탄 대회를 했거든요. 근데 그 두 행사는 107명의 국회의원들이나 전체 당협위원장이 전체가 참석한 행사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걸 보고 왜 이렇게 참석률이 저조하냐 이런 비판 기사가 좀 났더라고요. 현실 팩트와 다르게.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규탄 대회를 한다든가 뭐 대통령실에 앞에 간다든가 국회 앞에서 규탄 대회를 하면은 참석률이 굉장히 높다. 저기 각 지방에서도 막 자발적으로 막 올라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냥 마음 그렇지가 않다. 국회 갔을 때 그 와서 계단에서 하시는 거 봤어요? 지나가다가. 버스 많이 왔더라고요. 그거 보니까 어떤 마음이 버스 많이 왔더라고요. 어떤 생각을 하시면서 보셨습니까? 추운데 고생들 많이 하시네요. 뭐라도 좀 힘내십시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혀 민주당에 위협이 안 되고 있잖아요. 이게 정말 열심히 해야 됩니다. 저희 개혁신당도 열심히 해야 되고. 그러니까 추운데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따뜻한 뭐 배즙이라도 뭐 선물해줄 생각을 안 했습니까? 그게 함부로 드리면 안 됩니다. 그렇습니까? 또? 저희는 이렇게 막 이렇게 뇌물 같은 거 함부로 주면 안 돼요. 뇌물은 아니지만. 연대 이슈 요거 좀 짚어보려고 그러는데 장혜찬 최고 궁금한 게 있어요. 전광훈과 함께 연대. 세종대왕 총 이야기 할 줄 알았는데 갑자기 그걸로 넘어가는군요. 정강훈과 함께 연대 어떻습니까? 우리 장동혁 대표는 내가 황교안이다. 다 연대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황교안 대표의 개인적인 정체성, 뭐 정강훈 목사의 개인 정체성을 말한 게 아니라 지금 특검의 무도한 수사로 체포가 되거나 구속영장 청구되고 했던 사람 중에 황교안 전 대표도 있지만 그 전에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수갑 채워서 체포당해지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있었죠. 이진숙 위원장도 현재 신분이 국민의힘 당원이 아닙니다. 그런데 국힘 지도부가 영등포 경찰서 방문하면서 같이 항의하고 규탄 여론은 형성했잖아요. 또 세계로교회 손현보 목사님이 구속된 것도 저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되거든요. 공직선거법으로 구속되는 일은 사실은 거의 없어요. 저는 거의 정치하면서 처음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판사의 정치적 편향성도 심각했던 것 같고 이후 구속 기각 그 신문 과정에서 판사 질문 등을 보면 그러니까 누구를 따져서 이 사람은 우리 입맛에 맞고 이 사람 정치적 주장은 우리가 동의하니까 같이 싸우겠다가 아니라 뭐 이를테면 뭐 정강훈 목사의 극단적 주장이나 황교안 대표의 지나친 부정선거 이야기나 이런 것들을 국민의힘이 동의한다가 아니라 지금 민주당과 특검이 무도하게 막 다 체포하고 뭐하고 막 구속하고 하는 행위에 대해서 일단 인권 보호라는 명분 또 민주주의 수호라는 명분으로 거기에 대해서는 맞서 싸우겠다라는 의미죠. 근데 그거를 가지고 야 너 그러면은 황교안 당이랑 너네 생각이 다 똑같냐? 정강훈 목사도 당을 가지고 있잖아요. 자유통일당이랑 색깔이 똑같냐? 색깔이 똑같지 않아요. 달라요. 그런데 중요한 건 저도 그 나치 때 굉장히 유명했던 시를 하나 제가 페북에 인용을 했는데 나치가 공산당 잡아갈 때 나 가만히 있었다. 나 공산당은 아니니까. 노동조합 잡아갈 때 나 가만히 있었다. 나 노조 아니니까. 근데 나 잡아갈 때 나를 위해 말해줄 누구도 남아있지 않았다. 이게 아마 마르틴 니멜러 목사가 남긴 금언이거든요. 제목이 나치가 그들을 뭐 침공할 때였나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과 뭐 손을 잡는다 옳다 생각이 똑같다는 게 아니라 당을 합칠 일도 없어요. 제가 봤을 때.
근데 지금 이 국면에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포인트가 민주당과 이 특검이 마치 유대인 잡아갔던 히틀러의 나치처럼 보수 진영과 뭐 보수의 비읍이라도 묻은 사람들을 다 절멸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네. 일단 여기에 대해서는 말이 안 된다. 너무 무자비하고 무도한 뭐 구속이나 체포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바리케이트를 같이 치자라는 거지. 그거를 막 확장해가지고 뭐 그 사람들이랑 같이 하냐, 뭐 손잡냐, 생각이 똑같냐, 이거는 저는 좀 과도한. 의도는 그렇다 할지라도 국민들 보시기에는 뭔가 그래도 저 세력과 같이 연대하는 게 잘 맞아. 설명해야죠. 저 같은 사람이나 당 대표도 굉장히 그렇고. 부지런히 설명해야 될 것 같은데요. 당 지도부도 뭐 이 정도의 설명력을 보여주면 장동혁 대표는 장희찬 최고한테 월급 줘야 됩니다. 월급 줘야 돼요. 지금 이 정도 늘 엄청난 진짜 민감하고 사람들이 왜 저런 결정했지? 국민의힘이 이랬을 때 설명하니까 이걸 이해는 되지. 이해는 그런 사람이 물과 기름으로 쫙 분리를 해내잖아 지금. 지금 그런 사람이 없는 거야. 근데 오늘 보도를 보니까 전광훈 목사에게 네. 뭐 목사인지 모르겠지만 경찰에서 이제 출석 요구를 했어요. 서부지법 난동 사태와 관련돼서 증거가 너무 많이 남아 있죠. 영상이나 이런 것들. 막 우리 막 갖다 부셔야 된다, 진격해야 된다, 막 그런 얘기를. 경찰 출석 요구했어요. 네. 근데 아마 전광훈이 성정상 안 나가겠지 또. 사법기관에 부르면 응하지 않겠지. 몇 차례 또 그게 되다 보면 네. 또 뭔가 또 잡으러 가겠지. 그러면 장동혁 대표가 또 나와가지고 우리가 전광훈이다 또 얘기할 수 있겠지. 근데 그렇게 구분해서 하지 않고 뭐 인권이라든가 어쨌든 수사기관에서 이게 뭐 세 차례 하고 불응하면 어쨌든 체포하러 가는 건 너무 당연한 것이고 그러한 측면에서 법 집행을 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을 뭐 어떤 인권 침해다 혹은 그렇게 보여질 거 아니에요. 지금 부정선거라든가 지금 헌법 뭐 이 재판소를 갖다 밟아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했던 것에 대해서 네. 대중적으로는 장동혁 대표가 그냥 그쪽으로 윤어게인을 외치더니 결국에는 총체적으로 그냥 다 그 방향으로 가는구나라고 인식이 되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가 이거 다 계산된 것이고 이렇게 또 설명을 하니까 네. 이게 해명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모르겠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하실지 모르겠는데 네. 이것은 잘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볼 때는. 제가 볼 때는 황교안 총리야 뭐 원래 국민의힘 출신의 정치인이었으니까 네. 어느 정도 최소한의 어떤 연대 거리라도 있으니 그렇게 발언했다고 쳐도 근데 정광훈 목사 이런 사람들은 사실 기독교계에서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아직 정광훈 목사 관련 무슨 발언이 있었나요? 제가 파악을 못해서 그런데 그러니까 정한다고. 그게 아마 이 앵커분이 질문을 한 걸 거예요. 몇 명의 예를 들어서 뭐 이 시민사회 세력들이 많으니까. 근데 장동혁 대표가 제가 그 답변을 저는 영상을 봤는데 정광훈이란 이름을 콕 집은 게 아니라 그러니까 누구누구 따지는 게 아니라 민주당과 맞서 싸우고 뭐 예를 들면 뭐 핍박 당하고 이러면 우리가 다 힘을 모아야 된다라는 원론적인 이야기를 한 거지 정광훈 목사 이름을 거론하면서 뭐 함께 하겠다 우리가 뭐다 이런 식의 발언은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거는 네. 예, 그래도 보는 분들에게 오해가 살 만한 상황이니까 조금 해석을 했을 만한 그런 말씀은 필요가 했다라는 그러니까 이야기인데 전광훈 목사와는 함께 가나 이게 지난 8월달 인터뷰인데 네. 전광훈 목사와는 함께 가나라는 질문에 국민의힘을 아끼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는 모든 우파 시민과 연대할 것이다. 특정인을 지목해서 가까이 오지 마세요 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했다. 전광훈 목사 역시 연대의 대상이라고 해석이 된다. 뭐 이렇게 인터뷰가 나기도 했거든요. 근데 이제 뭐 저렇게 이야기할 수는 있어요. 자유민주주의를 뭐 위협하는 모든 세력들과 되게 정치적 수사하고 원론적인 이야기죠. 근데 사실 중도층 내지는 국민의힘에 제대로 되려면 이런 사람들은 명확히 오히려 선을 거줘야 되는 거거든요. 정광훈 목사는 기독교계에서도 인정받지 못하고 있고 또 신성모독 논란까지 있었잖아요. 뭐 하느님 까불면 나한테 죽어 이런 말까지 마이크 잡고 했었던 사람이라서 사실 기독교 내에서도 인정받지 않는 사람인데 장동혁 대표한테 요구하려고 있는 것은 저런 사람들은 끝까지 빨리 손절을 해라. 그리고 다시 쇄신하고 거듭나라라고 하는 건데 뭐 자유민주주의 지키는 세력이라면 뭐든 다 괜찮다. 이게 오히려 다 괜찮다라고 하지만 더 이 중도층의 마음들은 더 이렇게 좀 멀리 떠나가는 일이고 행위라 이런 걸 좀 구분해가지고 우리 정동혁 대표가 발언하고 참고로 저는 현직 최고위원일 때 공개 최고위 발언에서 그랬죠. 정광훈 목사를 비판한 적이 있습니다. 네. 아무튼 그건 저의 정치적 신념이고요. 저런 정무적 감각이 있는 사람이 지금 없어요 지금 국민의힘에서. 아무튼 장동혁 대표의 발언은 제가 뭐 억지 실드를 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원론적으로 모두가 힘을 합쳐야 된다. 워낙 지금 여당의 권력이 강하잖아요.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누구누구를 콕 집어서
예를 들면 너의 정치 성향은 요 정도까지 되니까 너는 우리랑 손잡자. 아 너는 요건 좀 아니야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정치 성향을 인정해주고 그걸 국민의힘이 받아들이겠다는 차원이 아닌 그냥 대여 투쟁의 전선에는 뭐 이 사람 저 사람 가릴 때가 아니다라는 원론적 발언으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이게 지금 사회자가 질문이 이랬었거든요. 팩트체크를 해보니까 전광훈이 만든 당과 함께할 수도 있냐 그렇게 하니까 함께 해야 한다 이런 답변을 한 걸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궁금한 게 있는데 그러면은 우리 장해찬 최고 전광훈 뭐 전한길 요 극우 세력과 국민의힘이 연대를 하면서도 개혁신당과 함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뭐 저한테 조건을 걸 문제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뭐가 더 우선이냐. 그러니까 대여 투쟁이 우선이고 일단 이 폭주하는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에게 브레이크를 거는 게 우선인 사람들도 있을 거고 아 그것보다는 좀 더 선명하게 어떤 정치적 노선이나 쟁점 신념을 가지고 결이 맞는 사람들끼리 함께하는 게 우선인 사람들도 있을 텐데 네. 그러니까 결국 선거가 가까워지면은 국민들이나 시대 정신이 어느 쪽으로 흘러갈지는 지켜봐야 되는 거고요. 네. 그 정치인들이 아무리 똑똑하고 지 잘나도 국민들의 요구나 시대 정신을 거스를 수는 없는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 세상 무의미한 게 젖잘싸라고 보거든요. 아, 졌지만 우린 잘 싸웠고 우리는 숭고하고 우리는 뭐 순수성을 지켰어. 이게 네. 제 정치에서 제일 무의미한 일이라고 봐요. 근데 이기는 길에 대한 판단은 다를 수 있죠. 그건 제가 지금 판단한 문제도 아니고 다 존중합니다만 제가 느끼기에는 이재명 정부나 지금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권력이 좀 과도해요. 그러니까 민주화 이후에 이처럼 과한 권력이 특정 세력에게 독점된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예요. 그러면 일단 여기에 대해서 대항하고 투쟁하는 전선을 뚜렷하게 만드는 게 좀 더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저는 하는 건데 네. 그거는 이제 아마 본격적인 지방선거 국면은 한 내년 2월부터 열리거든요. 그때 어떤 분위기나 뭐 이런 것들을 또 잘 봐야겠죠. 뭐 지금 뭐 이렇다 저렇다 개별 정치 집단에 대해서 막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뭐 이런 정치 공학을 지금 생각할 때는 아니라고 봐요. 근데 개혁신당 입장에서는 대여 투쟁에 동참할 수 없는 조건 자체가 극우 세력과 연대하는 그러니까 대여 투쟁은 하는데 이 저들과는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의힘 국민의힘을 일단 차치하고 전광훈, 전한길 그 캐릭터들하고 뭐 그런 사람들이 극우라고도 표현 안 할게요. 그냥 이상해요. 그 사람들의 주장은 이상한 사람이에요. 물론 저도 전한길 강사의 역사 강의를 들으면서 자라온 사람이긴 하지만 근데 변질됐잖아요. 부정선거를 자꾸 맹신하고 또 전광훈 목사는 뭐 그분의 어떤 예배를 보니까 거의 뭐 진짜 이단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의 이상한 기이한 장면들이 보여지는데 근데 이 지방선거를 이기기 위해서 연대해야 된다 이 얘기에 조금 어폐가 있는 게 만약에 국민의힘에서 그 전광훈 목사 쪽과 연대하지 않아도 선거판이 벌어지면 그쪽은 국민의힘 후보를 찍잖아요. 아니 또 자유통일당 후보를 낼 수도 있죠. 그리고 그분들이 국민의힘 후보 찍는 걸 그럼 우리가 아니 저희는 여러분이랑 색깔이 다르니까 찍지 마세요 이래야 됩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게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냥 유치원생들끼리 모여서 아 우리는 순수해 우리는 착해 죄송하지만 경민정 앵커 말이 저는 그렇게 들려요.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걸 판단할 게 아니라 그 지방선거 국면이 되면 어떤 정치 흐름일지 아무도 모른다. 그리고 국민들이 이재명 정부 견제하라는 게 국민과 또 여러 보수 진영 지지자들의 시대 정신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뭐 설령 의석이나 뭐 이런 것들을 민주당한테 또 많이 내주더라도 네. 뭐 순수성을 지켜라는 보수 진영 내의 열망이 크면 또 그거 따라가는 건데 지금 미리 선 긋고 야 우리는 고귀하고 숭고하니까 너네가 좀 때 묻은 애들이랑 조금이라도 친하게 지내면 우린 너네랑 안 해. 아니 개혁신당도 그렇게 배부른 처지 아니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 이 태도가 야 우리가 이런 노선으로 가는 게 전체적인 승리에 기여하는 방향 아니겠어? 라고 말을 해야지. 지금 우리 경앵커가 말하는 것처럼 야 우리가 이렇게 고고한데 너네 때 묻은 애들이랑 하면 우린 너네랑 못해? 이거는 듣는 사람 되게 기분 나빠지는 애티튜드거든요. 중도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양당에 없었을 때 그거를 그 말을 개혁신당도 굉장히 조심스럽고 공손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3% 정당이 30% 캐스팅 보트인 것처럼 말하면 양쪽으로부터 비토받고 그 지지율 박스에서 못 나와요. 이거 제가 이 말하면 또 이 지지자분들이 기분 나빠할 수 있겠지만 지금 냉정히 말해 몇 년째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도 대안이 지금 잘 못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대안이지 않을까라는 설득을 정중하고 공손하게 해야지. 야 너네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근데 3%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방식의 어떤 소통은 저는 적합하지 않다는 거죠. 저는 그 주장에 일리가 있다고 봐요.
그리고 국민의힘이 정광훈 목사나 이런 사람들이랑 필요 이상으로 손잡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전 진짜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예를 들면 방금 말한 것처럼 그 사람들은 어차피 국민의힘 찍잖아. 그럼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확성기 보면서 당신들은 그거니까 국민의힘 찍지 마세요 해야 되나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현실 정치로. 그리고 또 중도로 나아가는 것도 야 이게 승리하는 길이잖아요라고 이 보수 당원들과 보수 지지층의 정서를 설득하는 방식이 돼야지. 어휴 그구들 너네는 우리 손 안 잡으면 중도랑 못 잡고 너네는 계속 선거 져. 이러면 더 반발하고 더 똘똘 뭉치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 아직까지는 지방선거 때 어떤 흐름이 생길지 모르니 서로가 저는 조금 조심스러우면서도 어떤 시대 정신으로 이재명을 견제할까에 대해서 지금은 약간 좀 서로 조심하면서 탐색하는 시기라고 봐요. 저는 이제 집토끼 산토끼 결국은 논쟁인데 그러니까 지금 어찌 보면 국민의힘보다 훨씬 오른쪽에 있다고 느껴지는 그러니까 뭐 저희 입장에서는 헌법 바깥으로 그냥 확 다 나가버렸다는 그런 느낌을 받는데 거기과 명확하게 선 긋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지금 감싸 안는 듯한 발언을 당대표가 하다 보니까 차라리 다른 사람이 하면은 그냥 뭐 이렇게까지 논쟁이 또 되진 않을 거예요. 네. 근데 그런 측면이 하나가 있고 오히려 약간 유리하지 않은 운동장을 계속 고수하고 있다. 네. 그래서 오히려 저는 우리 뭐 논의하려다가 지금 안 했는데 뭐 조형물이나 아니면 한강버스나 우리가 종묘라든가 이런 거는 이념적인 게 아니잖아요. 그냥 시민들의 안전 문제 이게 유불리가 어디로 판명될지 모르나 저는 이게 정책적 논쟁 사안이고 시민들한테 어쨌든 이 결과 이 토론의 이 정쟁의 어떤 결과가 시민들한테 좋은 방향으로 역할을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오히려 훨씬 이 부분이 국민의힘이 좀 소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럼 이제 집토끼 산토끼 그냥 이분법적인 문제가 아니고 전혀 다른 운동장 위에서 싸워야만 실제로 본인들이 뭐 유리한지 불리한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계엄이라든가 탄핵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불리한 이슈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슈에서 좀 빠져나와야 된다. 네, 저는 이제 저희 당의 지지율에 대해서 변명할 이유는 없습니다. 변명할 필요도 없고 변명할 거리도 없어요. 저희가 못하고 있는 거니까 뭐 지지율을 그렇게 그런 성적을 받는 거겠죠. 그리고 뭐 대안 세력으로 평가받지 못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3%를 머무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조심스럽게 탐색하고 지방선거가 어떻게 바뀔까 전국이 어떻게 바뀔까를 잘 염두에 두고 판단하는 건 맞지만 근데 전광훈이잖아요. 황교안이잖아요. 이게 이제 그냥 당신들은 때 묻은 사람이다. 약간 이념이 다르다. 이게 아니라 대다수의 어떤 보편적인 유권자들의 생각은 정치를 굉장히 혼탁하게 하는 이상 세력이란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과 선을 긋는 것과 진짜 정치적 스펙트럼과 이념이 달라가지고 그런 사람들과 연대할까 말까를 고민하는 건 또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좀 보기 때문에 이제 장례찬 최고 얘기하는 건 맞아요. 뭐 이게 일리가 있어요. 저 합리적인 주장이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장동혁 대표가 판단하는 정광훈 황교안이라는 그 경중과 개혁신당과 다른 정당들이 판단하는 그 황교안 정광훈이라는 경중이 분명히 다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좀 일깨워드리고 싶고 전 저분들과 정치하고 싶지 않아요. 부정선거 있지도 않은 부정선거를 자꾸 맹신하려고 하고 있고 자꾸 정치를 혼탁하게 하고 국민들을 혼란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럼 저분들은 사실 물론 뭐 말이 좋아가지고 다 함께 하자라는 말을 하지 저 사람도 사실 배척돼야 되는 사람들이라고 좀 보기 때문에 저 사람들과 어떻게 연대를 합니까? 그러니까 저 사람들과 연대를 해서 4% 이상 정당을 받을 수 있다? 지지를 받을 수 있다? 그래도 안 해요. 그렇게 하는 게 저희는 뭐 개혁신당의 어떤 추구하고자 하는 정치 방향도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죽어도 저희는 상관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정당이라서 저는 이렇게 죽을래요. 그냥 그렇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다. 아니 저도 정광훈 목사랑 같이 정치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알았어. 내가 최고위원 알았어. 비판했잖아요. 근데 그게 무슨 순혈주의나 약간 결백주의처럼 그렇다고 제가 1시간 내내 돌아다니면서 정광훈 나쁘다 정광훈이랑 아무것도 같이 안 한다 할 필요 없고 누가 됐든 이재명 정부로 핍박받는 데에 대해서는 우리가 함께 싸운다. 다만 정치적 연대나 정치적 지지를 우리가 막 호소할 필요는 없는데 그분들이 어쨌든 그 이재명한테 맞서는 제1야당으로 국민의힘을 선택해주고 지지해주면 그거를 뭐 우리 지지도 하지마 필요 없다 이럴 필요까지는 없지 않나. 뭐 전 그 정도 생각이에요. 그 정도 생각. 알겠습니다. 지금 그래서 뭐 부동산 대장동 뭐 항소 포기 사건 터졌는데도 국민의힘 지지율 상황이 민주당이 11월 첫째 주에 40%였다가 42로 올라가고 둘째 주에는 26이었다가 24로 국힘은 2%가 내려갔단 말이에요. 그 사이에 끼어있는 무당층의 27%가 있어서 이 무당층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그 요소, 그 힘이 무엇인가를 양 당에서 좀 그 파악을 하고 그런 정치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기대감이 27%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건데 의견 잘 들었고요. 우리가 황교안이라는 말을 해서 우리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께서 아주 바깥으로는 어떡하지 이런 생각 들긴 하지만 정작 본인은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장동혁 대표가 어제 보수 성향 유튜브 채널 이영풍 TV 요 채널에 출연을 해서 조원진 대표의 공화당, 우리 공화당, 황교안 대표 자유와 혁신, 그리고 전광훈 목사가 만든 자유통일당 등과도 내년 지방선거에서 연대해야 된다 이렇게 발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정확한 워딩이 우파들은 이재명 정권이 사회주의 체제, 독재 체제로 가려고 하는 것을 막기 위해 연대할 수 있어야 한다. 손수호 대변인, 이게 이렇게 연대하면 이길 수 있나요? 지방선거를? 아니 뭐 이렇게까지 이제 그 확대 해석이라고 저는 봐요. 근데 어느 정당이든 당은 무리당자예요. 같이 하는 겁니다. 같이 하는 것이고 생각이 비슷하고 결이 비슷한 사람들의 무리의 집단의 일이 정당의 일이고요. 당연 선거를 앞두고 우파가 함께 뭉치자 연대하자는 말 왜 못합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걸 굳이 이렇게 민감하게 해석할 필요는 굳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이 우파 전체의 연대라는 것은 이재명 독재체제 지금 이 사법체제 행정과 입법과 사법을 모두 틀어지고 공포 정치를 하고 있는 이 독재에 대해서 맞서 싸우자라는 하나의 단일 대우 우리의 이 명분이 있기 때문에 왜 합치자는 말을 왜 못합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굳이 그렇게까지 발작 버튼이 안 눌려줘도 된다. 좌파에서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황교안이다. 아니 지금 황교안 대표 당연히 지금 영장 기각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특검에 이런 인권 유린과도 같은 압박에 항거하자. 우리가 그렇게 같이 인권 유린을 당하는 사람이다. 우리가 뭐 이 체포됐던 이진숙이다. 우리가 황교안이다. 뭐 우리가 또 누구죠? 뭐 이번에 또 추경호 원내대표도 지금 이제 영장 청구가 됐는데 뭐 이런 식으로 탄압받는 거에 대한 심볼로서 얘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그렇게 트집 잡을 일은 저는 전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내년에 지방선거가 붙어 있으니까 그 선거에 요 연대가 도움이 될까? 아니 왜 당연하게 연대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같이 생각을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생각 단일 대우 생각 이재명 막아야 된다. 독재 막아야 된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이 자유우파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내야 된다. 이거는 생각이 같지 않습니까? 물론 스펙트럼은 넓을 수 있어요. 민주당도 스펙트럼 넓지 않습니까? 딱 뭐 조국 대표 아니면 뭐 여러 지금 뭐 위성 정당들 많이 같이 하고 연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예전에 그 정당 해산됐던 진보당의 뭐 후에 그런 사람 같이 갈 수 있을까 이렇게 얘기한 거 지금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의 생각은 다를 수 있죠. 정광훈 목사가 집회한 자유통일당 집회에 가서 발언도 하시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이제 하우투의 문제인데 뭐 그것은 이제 정치적으로 이제 선택하는 것인데 아니 왜 이런저런 형식까지 그렇게 우리가 다 일일이 그걸 이렇게 문제 삼아야 되는지 전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민주당 보고 이 집회 나가는 거 저 집회 나가는 거에 대해서 한 번도 태클 건 적 있어요? 없지 않습니까? 뭐 어떻게 나가도 별 상관없는데 그거 집회하고 그러니까 왜 우파한테만 그 집회 나가는 게 문제고 좌파는 나가는 게 왜 문제가 아니에요? 난 너무 이게 잣대가 이해가 안 돼. 9999 하는데 그럼 본인들은 국자 아니냐? 국자 우리 안 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스펙트럼 넓으니 우파의 연대는 선거를 앞두고는 더더욱 필요하죠. 더더욱 이경수 필요하죠. 부장님 어떻게 보시나요? 아니 저는 손수조 위원장님 보면서 지금 말씀하는 걸 보면서 참 힘드시겠다라는 생각이 안 드는데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잘 싸울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국힘이 더 문제인 거고요. 아니 왜 문제예요? 우리가 지금 열심히 잘 싸우고 있는데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범주라는 게 있잖아요. 그 당에 있어도 좋으신 분들 계시고요. 물론 정광훈 목사 쪽에서 일을 하신다고 해서 사고가 다 그분하고 결이 다 같다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황교안 그분하고도 함께 일을 한다 해서 그분을 생각대로 다 한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연대라는 것은 그중에 정말 결이 같고 하고자 하는 게 맞다면은 뭐 수용할 수 있겠죠. 근데 제가 제3자인 저희 제3당에서 봤을 때는 지금 다들 막 가는 거 아닌가. 그 선거를 앞두고 서로 이렇게 걸러야 될 부분들이 있잖아요. 정치함에 있어서 우리가 기본 걸러야 되는 그런 소양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까지 다 버리고 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저도 TV에서 보서 그 장 대표님께서 외치는 걸 보고 저도 좀 놀랐어요. 저 감당을 어떻게 하시려고 그랬는데 국힘에 계신 분들도 굉장히 걱정 많이 하세요. 왜냐?
중앙에서 보는 정치와 지역에서 보는 정치는 또 다르거든요. 네. 왜냐하면 중앙에서야 큰 프레임 안에서 외치고 뭐 선동할 수 있죠. 하지만 지역을 돌아다니시면 그 당을 지지하는 분들도 그 발언에 용납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국힘에 한정된 말은 아니에요. 민주당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들을 많이 하시니까 이제 좀 제자리에 돌아올 시기도 되지 않았나. 지금 대통령 임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너무 지금 험한 길을 가는데 더 험한 길이 열릴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저는 뭐 연대는 뭐 그 당에 뭐 전체 합의하에 할 수도 있지만 굳이 당 대 당으로 보지 마시고 지방선거에 출마하시는 좋은 분들도 또 함께 연대한다면 또 그 또한 뭐 그 당 나름이 그 안고 가는 숙제이지 않을까 또 생각합니다. 저희는 조금 더 높은 차원에서 굉장한 지금 우려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네, 왜냐하면 이건 선거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네. 물론 다음에 지금 다가오는 지방선거 중요한데요. 선거도 선거지만 지금 대한민국의 체제가 무너질 수도 있다는 절박한 심정이 있어요. 이게 행정을 틀어준 이재명 정권이 지금 본인의 재판을 완전히 다 무죄로 만들기 위한 수순을 밟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배임죄도 곧 폐지한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 대장동 가지고 붕괴했는데 이거 배임죄 폐지되면 그분들 그나마 받은 지금 배임죄 다 면소 판결 받고 그냥 무죄되는 겁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이 관여된 재판이라고요. 어떻게 이 나라가 대통령이 일단 죄를 지어서 재판 중인 대통령이 그 재판을 안 받겠다고 하고 재판이 연결된 거를 다 항소를 포기해가지고 무죄로 만들려는 이 시도 앞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우리가 과연 지켜낼 수 있을까라는 이것이 좀 더 중차대한 문제로서 저희는 굉장히 조금 심각하게 이 사안을 좀 전국을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 대한민국을 살려내기 위한 연대에 있어서는 뭐 지금 누구 빼고 이렇게 빼고 저렇게 빼고 할 상황이 아니다.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서면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많은 체크를 하셨어야지 대한민국을 살렸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와서 살리겠다? 어떻게 살리겠다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가 논해져야 된다고 봐요. 대한민국 살리려면은 뭐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다른 지방 선거에서 지역 광역 지자체장, 기초 지자체장 이런 자리를 가지고 오고 한 명이라도 더 지방의원을 심을 수 있고 더 많은 그런 의석수를 확보할 수 있어야 국힘의 존속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거잖아요. 물론입니다. 정당은 이기는 이제 선거 이제 결국 집권을 하기 위한 목표가 정당의 목표이기 때문에 하는 건 맞아요. 궁금한 게 그러니까 그건 하나의 그러니까 방법적인 당연히 선거에서 우리가 지자체 단체장을 많이 가지고 오고 직접적인 플레이어로 많이 당선되는 것이 당연히 중요합니다. 근데 당선돼서 뭘 할 건데요? 당선돼서 그 사람들이 당선되는 목적이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자기 자리 보전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맞닥뜨린 상황은 체제가 지금 어쩌면 사회주의로 넘어갈지도 모르는 홍콩처럼 될지도 모르는 이런 위기 속에서 있는데 이러한 생각 없이 대한민국의 이 자유 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생각 없이 자기 자리 보전해서 뭐 합니까? 그러니까 지방선거에서 이기려면은 예를 들어서 아까 표현하신 대로 극우에 계신 분들은 국민의힘에서 그렇게 계속 연합해가지고 막 으쌰으쌰 하지 않아도 선거에 나오면 그분들은 국민의힘을 찍잖아요. 중도를 포섭하기 위해서 극우를 모시고 오는 게 그러니까 도움이 되실 거냐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 프레임과 워딩이 완전히 지금 저와 달라요. 자, 일단은 중도라고 저는 표현하지 않고 그러니까 실용주의라고 표현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냥 중간이 좋아라고 하시는 분은 없어요. 이럴 때는 이쪽이 좋고 이럴 때는 저렇게 좋고 이런 정책은 저런 게 좋고 이렇게 하시는 분을 저는 현실주의자 실용주의라고 표현을 하는데 일단 이런 분들에게 우리가 매력적인 우파 정당이 되려면 어쨌든 우리가 잘해야 되는 게 맞고 우리가 단일 대우로 제대로 싸워내고 이재명 정권의 저 폭거를 제대로 막아낼 때에 이 중간에 계신 실용주의자 분을 많이 데리고 올 수 있다고 저의 해법 우리 국민의힘의 해법은 지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연대라는 것도 필요하고 사실 극우라고 좀 또 이제 표현을 하시는데 강성 지지층이 수는 있겠죠. 민주당에도 뭐 최민희 뭐 이렇게 서영교 이런 분들 강성 이제이시잖아요. 그런 강성 분들도 우리 국민의힘의 강성 지지자 분들도 당연히 우리 당원이신데요. 당연히 대한민국 국민이신데요. 같이 가야 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같이 가야 된다. 근데 저는 조금 이제 좀 염려스러워요. 특히 이제 그 장동혁 대표가 얘기를 한 게 황교안 대표 그다음에 정광훈 목사 그리고
이러다 뭐 전환길당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비판들도 사실은 있는데 저는 항상 민주주의는 양날개 이제 보수와 진보, 진보와 보수가 함께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고 저는 건강한 보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보수가 당연히 필요하죠. 건강한 보수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도 아직까지도 뭐 부정선거를 주장한다든지 뭐 이런 분들과 저는 연대를 해야 하는 것이냐라는 게 국민의힘에 조금 조언을 드리고 싶은 게 실제로 국민의힘도 나중에 정권을 잡을 수 있는 정당 아닙니까? 그렇다면 국민을 바라보고 정당을 해야죠. 지금은 굉장히 소수의 자신들에게 그렇게 충성적으로 지지를 할 수 있는 사람들과만 함께 하겠다라는 생각밖에 보이진 않는데 이렇다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이제 확장성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국민 여러분들의 점점 신뢰를 잃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극우라고 하기엔 좀 하지만 정말 익스트림한 거잖아요. 굉장히 좀 상식을 벗어난 분노와 동원, 뭐 카리스마의 정치 이런 것들은 조금 거리를 두는 것이 저는 국민의힘에게도 앞으로의 미래가 조금 더 보이는 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 이재명 대통령이 잘못된 거 비판하는 거 좋은데요. 적어도 자신의 목소리,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더 잘해서 이렇게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국민에게 어필을 해야 하는데 지금 저는 국민의힘이 보여주고 있는 그 수권 정당으로서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라는 좀 염려가 됩니다. 개딸 끊어내세요 민주당은. 개딸 그럼 어떡할 건데요? 그렇죠. 이거 한번 여쭤볼게요. 자 이거 마지막으로 있잖아요. 한동훈 대표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검찰 신분 보장을 해주는 게 필요할 때 칼을 꺼내고 자기 할 도리를 해라. 해야 되기 때문이다라고 뭐 방송에 나와서 그런 얘기 하던데 만약에 뭐 우리의 신분 보장이 어떤 형태인지 모르겠지만 신분 보장이 각자 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뭐부터 할까? 상대당한테 지적해 주세요. 신분 보장이 내가 민주당에 그냥 뭐 어떤 자리가 있어. 근데 너 뭐 어떤 행동을 해도 너는 나중에 공천 줄 거니까 네 하고 싶은 대로 해. 자, 민주당에 쏘는 거예요. 민주당에서 뭐 해야 돼요? 이재명 재판 재개. 민주당에서 이재명 재판 재개를 해야 된다. 그거 해야 돼요. 대한민국.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 저 잠깐 생각할 시간 주세요. 네. 아니 생각할 게 없고 저는 여기 앉아 있으면서 나 좀 전에도 정말 웃음이 나왔는데 여기 안에서도 지금 프레임 짜고 그렇게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필요해요. 재판 재개하셔야 돼요. 그러면 국힘에서는 같은 소리인데 부정선거 그 이야기 안 하셔야 되는 것 같고요. 그다음 또 하나 계엄을 해서 이렇게 됐잖아요. 계엄 잘못됐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돼. 그다음 부정선거도 더 이상 깊게 들어갈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그거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아니 그래서 저는 지금 민주당도 재판 재개하시고 국힘도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말씀하시면 이게 다 풀어질 숙제예요. 근데 다 자기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으시고 남에 대한 지적질만 하시잖아요. 자 그러면은 신분 보장해 드릴 테니까 개혁신당에서 지금 손을 딱 잡으라 그러면은 황교안 정광훈 저희는 손 안 잡습니다. 안 잡습니다. 네. 아니 오세훈 보수다운 보수가 사라졌기 때문에 저희 개혁신당이 탄생이 됐는데 보수답지 않는 보수들과 또 손을 잡아라? 만약에 해가지고 개혁신당 의석이 막 생기면 내년 지방선거에 자 신분 보장 해드립니다. 그럴 일이 없어요. 그럴 일이 없기 때문에 공하게 그냥 보여주기 시기로 손 잡을 거야 이렇게 하지 않을 것 같고요. 안 할 거다. 네, 그럼요. 그리고 저희 당에서는 어떠한 훌륭한 후보가 있더라도 또 함께 가더라도 경선이나 투명하게 국민들의 시판을 받아서 후보를 가는 것이지 뭐 예전처럼 커튼 뒤에서 야 나 뭐 할 테니까 몇 자수 주고 니네 어디 가져가고 이렇게 지분 배열을 안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그냥 여야 다 함께 당신들이 바꾸세요. 좋습니다. 하고 싶어요. 자, 이제 맞출 시간 다 됐으니까 네, 그거 한마디 하셔야죠. 예. 그 성남 총각님께서 슈퍼챗을 쏴주셨는데요. 그건 제가 읽어야 그러니까 앵커가 바뀌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분께서 꼭 성남 총각님 언급해 주시고요. 예. 근데 저는 그래요. 과거에 제가 노무현 대통령님과 이회창 그때 총재 이회창 후보의 토론을 저는 요즘도 자주 봐요.
그 두 분이 그 대선 토론을 하는데 굉장히 품격이 느껴집니다. 서로를 존중하는 언어를 쓰고요. 그리고 각각 진보가 생각하는 보수가 생각하는 그들이 그리고 있는 대한민국에 대해서 너무 논리적으로 인간적으로 설명을 너무 잘해주세요. 그래서 그 부분을 보면서 저는 이게 정말 건강한 진보고 보수가 아닌가?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과거에 잘했던 것 중에 하나가 천막 당사를 만들었던 겁니다. 근데 천막 당사가 보여지기 식으로라도 국민들이 보기에는 그들이 변하려고 하는구나, 노력하려고 하는구나 라는 것을 인식을 했는데 지금의 국민의힘은 과거에 그 윤석열과 저는 처절하게 그 세력과의 단절을 저는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앞으로 새롭게 나아가는 것, 계엄 세력과는 다르다라는 것들을 국민에게 그 믿음을 신호주는 것이 저는 굉장히 지금 필요하다고 봅니다. 천막으로 나가라. 그러니까 과거와의 단절, 그 윤 세력과의 단절, 그리고 윤을 끊어라. 네 맞습니다. 윤어게인 세력과의 단절, 그리고 부정선거 세력과의 단절, 그리고 나서 건강한 보수로 다시금 거의 정말 이건 재건축이 아니고요. 그냥 뭐 아예 그냥 다른 곳에 다른 집을 다르게 새롭게 지어야 된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 서로 각자의 상대 당의 지지율이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을 지금 말씀해 주셨어요. 여기는 윤어게인을 끊고 저기는 부정선거 그만하고. 그리고 다른 당과 같이 합당할 생각 없고 같이 갈 생각 없고 연대할 생각 없고 여기는 이재명 대통령을 아니 금방 우리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새로운 집을 둥지를 틀으래요. 그럼 저희 개혁신당 아닐까요? 둥지가? 그쪽으로?